매년 1월이면 생각나는 그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삶을 회자하고 있는데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쓸쓸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지금 제 삶도 좀 돌아보게 되는 중구 신당동입니다. 근데 LH 하면은 투룸이나 이런 거 구하기 힘들던데. 원룸이나 이런 데 조건 맞는데. 근데 어차피 전세 지원이잖아. 그러니까 보증금 지원인데 왜 그 돈에 전세에 맞는 그 공간이 이런 투룸 구하기가 힘들다고. 유가리? 그러니까 LH의 그 돈에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저는 휴학생입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해 인서울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의 대학 생활은 녹록치 않아 9년째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월세가 올라가면 계속 여기서 살기가 애매해가지고 이제 다들 돈 부담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럼 또 점점 더 싼 데를 또 찾아가야 돼요. 그죠? 한번 찾아봐야죠. 싸고 별로인데. 싸고 별로인데? 근데 밥을 안 드시고 라면을 드세요. 지금 밥솥이 있는데 아직 저번 쌀 다 먹어가지고 우선 라면을 먹고 있어요. 아, 쌀이 다 떨어졌어요. 아, 그죠? 근데 뭐 굳이 이렇게 뭐 저희만 이런 것이 아니랍니다. 그럼 월세, 뭐 휴대폰, 교통비 그리고 밥만 먹어도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살려면은 8, 90이 기본 들더라고요. 주말에 8시간 알바를 해도 한 60 정도 벌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것 말고도 다른 알바를 더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실 공부를 하면서 그런 알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학생들도 부담스럽고 그렇게 미안하기도 하면서도 집에 돈 벌릴 수밖에 없고. 누나랑 근데 투룸에 살아도? 곧 시작될 3월 학기에도 복학은 물 건너가고 아르바이트를 해 생활비와 학비를 벌어야 하는데 교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 제 일자리 구하는 것은 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위원장님 앞쪽부터 앉아주십시오. 2017년 12월 31일부로 대학교 청소노동자 8명이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학교가 그 8명 분에 대해서 새로 인원 충원을 안 해서 이제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청소노동자들이 8명이 모자란 상황이어가지고 인원 충원을 하라는 요구였고요. 어머님들이 지금 다 비정규직이신데 그게 비정규직으로 계속해서 사회가 막 이렇게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으로 된다면 저희들도 미래에 나갔을 때는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그걸 조금이라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어머님들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정답식이라는 게 너무도 멀게만 사실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네, 제가 여기 막상 와보니까 남들은 저보고 니네가 그런다고 사회가 바뀌냐? 라고 묻습니다. 만나기 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딱히 뭐라 할 말이 없고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까지 함께 학생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1987 신드롬에 빠져 있습니다. 내친 김에 저는 1987에서 제 삶의 방향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학교 우동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 어서 오시게. 예, 박종우입니다. 예. 그래, 들어가. 예. 지난해와는 좀 다른 1월을 보내고 있다는 박종부 씨는 박종철 열사의 형님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2007년부터 박종철 기념 사업회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그 모란공원 가서 박종철 열사 묘도 참배하고 좀
항상 열사들을 뵈면 좀 고민이 드는데 제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사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던 중에 그럼 그 당시에 박종철 열사나 그 주변 분들의 삶은 좀 어떠셨을까? 이런 좀 고민도 들어서 이번에 좀 오게 됐고요. 네, 그래요. 잘 왔어요. 혹시 박종철 열사는 약간 학창 시절? 초중고 때 좀 어떤 분이셨는지. 집에서는 그냥 귀여운 막내였어요. 집에서는. 그리고 항상 늘 웃는 얼굴, 짜증스럽게 찡그리고 그런 얼굴이 참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좀 의리가 깊다고 할까? 추희 사건 주요 수배자 박의 소재를 알아내기 위한 위협 수단으로 조사관 경위 조과 경사 강가 동인의 머리를 욕조물에 밀어넣는 과정에서 급소인 목 부위가 욕조 턱 높이 50cm 넓이 6cm에 눌리어 질식 사망한 것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처음에 사망 소식 들으셨을 때 기분이 좀 어떠셨는지. 남영동에 갔을 때 저희 아버지가 먼저 올라와 계셨어요. 그때까지도 경찰들은 저한테 동생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한테 제가 그쪽 그 방으로 들어서니까 아버지께서 저한테 막내가 죽었다. 이거 위하면 좋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남영동 대공분실의 존재는 제가 몰랐는데 겨울에 새벽에 이 경찰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대충 짐작되는 데가 아마 용산 쪽이었고 저는 처음에 용산 경찰서인 줄 알았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다가 사람이 죽고 그러진 않는데 이상하다,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대공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고문으로 죽었구나.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직감을 하고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억장이 무너져도 주위에 전부 다 경찰들밖에 없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고립본 상태니까 펄쩍펄쩍 뛰어봐도 방법이 없는 거죠. 이곳이 남영동 대공분실입니다. 지금은 경찰 인권센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독 5층의 창문만 달랐는데요. 지금 저기 작은 창문 보이는 게 그게 5층. 예. 조사실이라고 하지만 그게 고문실이죠. 예. 1976년에 그 당시 대한민국의 최고 건축가라고 할 수 있는 김수건 씨가 설계한 건물입니다. 보통 이제 건물 특성을 제대로 잘 살려내는 게 건축가의 그 역할이겠지만 이 건물은 너무나도 잘 살려낸, 이 건물은 고문을 위해서 특화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끌려왔을 때 얼마만큼 큰 위압감을 느끼는지 모든 것이 그 연행자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안에서는 안 보여요. 밖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예. 예. 31년 전 대학생 박종철은 경찰들에게 끌려 눈을 가린 채 나선형으로 된 이 계단을 올라갔다고 합니다. 계단을 디딜 때마다 나는 둔탁한 소리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조사실이 나눠져 있고 전부 다 15개 조사실이 있어요. 그 조사실과 조사실은 서로 엇갈리게 돼 있죠. 엇갈리게 돼 있어서 누가 누구 서로의 소통은 전혀 불가능하죠. 예. 그리고 이 509호실이 바로 박종철이 고문받다 죽은 그 현장입니다. 지금 이제 509호실은 예전 87년 당시 모습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어요. 509호실 앞에 서자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들어가 볼래?
바깥에서 보았다시피 저렇게 창문이 2개가 있죠. 네. 물론 창문이 저렇게 좁은 창문의 목적은 물론 자해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보면 이게 보기에는 방음벽 같이 보이죠? 예.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옆방의 그런 신음 소리, 고통받는 소리들이 더 크게 오히려 증폭되도록 정폭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더 공포스럽게. 그렇죠. 예. 모든 집기는 다 바닥에 고정이 돼 있어요. 87년 1월 14일이니까 많이 추웠겠죠. 그렇죠. 네,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벌거벗긴 상태에서 그 30대, 40대 건장한 경관 5명이 한 명의 대학생을 붙잡고 패고 짓밟고 안 되니까 어깨에 쳐박아서 죽이는 장면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많이 고통스러웠겠죠. 먹먹했습니다. 할 말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예. 절대로. 구타, 가혹행위, 물고문, 전기고문, 상상조차 안 되는 고문들은 당시 철권 통치의 수단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죽었노? 와 죽었고 어떻게 죽었노? 라고 굉장히 따져 물었어요. 거의 뭐 발악 수준이었죠. 그랬더니만 경찰이 저하고 아버지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옆방으로 데려가서 책상이 하나 있었어요. 책상 건너편에 아버지하고 내가 나란히 앉고 그 건너편에 경찰이 한 명 앉더만요. 앉고는 책상을 팍 내리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깜짝 놀랐죠. 그거 보세요. 많이 놀라셨죠? 아들도 그렇게 놀라더니만 쓰러져 죽더라고. 의의가 없죠.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뻔한 말로 국민을 속이려고 했지만 추악한 음모는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대표 김승훈 신부가 5.18 항쟁희생 추모미사에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고문치사 사건은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정권은 거짓말로 고문치사 사건을 조작 은폐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강민창 치안본부장, 박처원 치안감을 비롯한 고문경관 3인이 추가 구속되고 사태를 서둘러 수습하려 했지만 국민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1987년 60 민주항쟁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거리로 몰려나왔으며 시위는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또 자동차는 정해진 시간에 경적을 울려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1월에 만들어진 신림동 박종철 거리입니다. 저는 이제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같은 과 친구였는데 갑자기 큰일 났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종철이 형이 죽었대. 그래서 저는 좀 어처구니가 없었죠. 왜냐면 아니야, 새벽까지 나랑 있었어, 놀았어. 몇 시간 만에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오보야. 그래서 제가 좀 웃었던 것 같아요. 너무 터무니없어서. 30년이 지난 후에야 이 거리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이 골목을 따라서 이렇게 해숙집이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뒷모습을 본 그곳입니다. 저는 거의 그날 이후로 이 골목을 잘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외면을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관악 민주주의 길을 걷다라는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지난 나의 숙제를 풀어야 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골목으로 돌아와서 박종철 거리도 만들고 박종철 기념관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을 때 전두환 정권은 평화적 정권 이양을 이유로 호헌을 주장하며 급기야 4.13 호헌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부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권 이양에만 관심이 있었던 전두환 정권은 또 한 명의 목숨을 짓밟습니다. 이곳은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가 국가에서 받은 배상금을 쓰지 않고 내놓아 만들어진 이한열 기념관입니다. 4층에는 이한열 열사의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고 아래층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동이 학생. 예. 장학증서 성명 우동희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3학년. 이한열 기념사업회는 열사와 유족들의 뜻을 이어 매년 10명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요. 저는 실천하는 대학생으로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이 운동을 설마 안 할 거야라고 굳게 믿고 고3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형이 와서 넌지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폭력 시위를 하냐고. 그랬더니 뭐라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들리지 않고 아, 형 데모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형을 잃고 나서 모든 게 싫었어요. 그래서 뭐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다 싫었는데 호헌 철폐는 금방 되더라고요. 독재 타도는 여러 번 하네요, 보니까. 그거보다도 더 허황했던 구호가 이한열을 살려내라. 도대체 어떻게? 아니 뭐 구호도 좋지만 어떻게? 라는 의문을 저는 30년 동안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법인으로서 살아있고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에서 살아있고 그래서 저보다 큰 집에서 살고 있고요. 저 큰아들이 이제 대학 가는데 수많은 아들뻘들이 이렇게 많고요. 재산도 꽤 있는 것 같고 사회적 명성도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쯤 되면 제가 동생으로서도 시기심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걸고 나서 이한열 기념사업회에서 학예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문영미 씨는 이한열 열사의 대학 동기입니다. 선거 나와가지고 만들었던 이제 리플렛인데 만화사랑에 이제 진짜 그림 잘 그리는 친구가 이때 한열이 이 걸개 그림 그릴 때도 그 친구가 많이 그렸거든요. 그 친구가 우리 이제 선거 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그려준 거야.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지. 실물이 더 낫지. 모습이랑 비슷한 것 같아. 문영미 씨의 삶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도 그런가? 피어나라 연세의 딸 그대 삼천리 강산 해방의 진달래로. 1987년 치열했던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문영미 씨는 특별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노환으로 침상 생활을 하는
98의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는 문영미 씨. 이럴 수 있겠지. 늙으리까지 포함해서. 문영미 씨의 아버지는 민주화 운동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문동환 목사입니다. 또 늦범 문익환 목사의 조카이기도 하죠. 온 가족이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선구자들이었습니다. 문영미 씨는 우리에게 좀 더 특별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서 쓰러지기 바로 직전 한 5분이나 이렇게 전이니까요. 여기 바로 이렇게 여기 플랜카드 뒤에서 지금 이렇게 날아오는 최루탄 막 피하면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잡혀 있어요. 여기 안경 이렇게 안경 쓰고 앞에 이제 마스크 하고 이렇게 여기 최루탄이 여기 막 여기 펑 터졌고 여기도 또 날라오고 있고 여기도 여기 바로 날라오고 있고. 네, 이게 1988년도에 그 여름호로 나온 건데요. 아시다시피 그때 이제 88 올림픽 앞두고 있어가지고 한국 특집을 이제 기획을 한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굉장히 이거 외에도 흥미로운 사진이 많은데 그때 한국의 어떤 이분은 이제 우연히 왔다가 이렇게 이 장면을 포착을 하신 거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기자 네이선 벤이 지난해 공개한 사진입니다. 정태훈 선생님이 찍은 사진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찍어낸 파나입니다. 컬러 사진으로 돌아온 역사의 한 장면. 피 흘리며 쓰러지는 이한열 열사와 노란 헬멧을 쓰고 촬영하는 기자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화단 옆에 쪼그리고 앉아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국내 언론은 물론 해외 언론까지 전해지며 대한민국 역사를 바꾼 사진이 되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의 단면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진을 찍은 정태원 기자를 연세대 정문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이한열 열사가 쓰러진 그 자리를 말없이 바라보다 국화꽃을 올려두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많이 변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이쪽 안에 이제 보도가 있었고 이제 이렇게 나무가 있었고 여기서 와 들어왔을 까네.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이쯤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손이 뒤로 갔어요. 이게 이 체류탄이 이렇게 날라와서 맞으니까 그 다음 쓰러지고 나는 이제 내 그때 위치가 이쯤 돼요. 따로 돌아가지고 이쯤에서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카메라 가지고 계속 촬영을 했고. 최루탄이 날아오는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도 사진을 찍었다는 정태원 기자.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백발이 무성해졌지만 그때 그 상황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는데요. 한 학생이 와서 부축해서 일으키는 장면, 그 다음에 못 혼자서 무거우니까 놓고 들어가는 다른 학생들 3명이 와가지고 미고 저 세브란스로 그냥 바로 갔어요. 병원에 연락을 하니까 그때가 한 6시쯤 됐어요. 전부 다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의사가 그 치료하는 의사가 뇌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학생이 죽은 걸로 기사가 나갔어요. 그때 한 6시에. 전 세계 타진이 그 한열이가 뇌사다라고 하고 타진된 게 그날 9일날 6시, 오후 6시에.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4.16 세월호 참사.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위원회 간사로 일하고 있는 장은하 씨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20대입니다. 우리 사회의 상처를 외면할 수 없어 졸업과 취업은 잠시 미뤘다는데요. 세월호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시뮬레이션 실험에도 참여했습니다. 장은하 씨도 영화 1987을 보고
당시를 되짚고 있었는데요. 이한열 기념사업회 문영미 씨와 친구분들을 만났습니다. 반가워요. 우리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미 1987 당시 여아구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가장 궁금했다는 장은하 씨. 하이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교문 투쟁이라고 하잖아요. 교문에서 딱 일전이 끝나고 나면 정말 하이힐이 쌓여 있었어요. 이렇게 높은 신발을 신는 친구들은 일반 여학우들이고 3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저희 같이 자료에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보다 그분들은 기억할 거 아니야. 자기가 하이힐을 신고 그리고 신발을 잃어버렸잖아. 체류탄 쏘고 백골단이 막 쫓아오는데 그때 당시 잡히면 안 되니까 무슨 이렇게 서울역 옆 그 건물들이 굉장히 좁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계단 쫓아서 몇 명이서 막 올라가는데 치과 병원이 있더라고요. 들어갔더니 의사님이 여기 저기 그 치과 그 진료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 앉아 있으라고.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독재 타도와 호언 철폐를 외치며 거리로 나갔다는데요. 촛불 집회와는 달리 전투 경찰과 사복을 입고 시위를 진압하는 백골단의 폭력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만화사랑이 조기. 그때는 지금 이한열 열사가 활동했던 만화사랑 동아리는 30여 년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열이 어쨌든 쓰러지고 만화사랑 친구들은 정말 낮밤이 없이 끝까지 그렇게 많이 움직여왔고 마음고생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지금도 나서서 말하지 못한 우리가 만사 이렇게 불러요. 네, 만사라고 불렀고 아마 87년도 그 해에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개념. 요즘 핫한데. 학교를 돌아보다 그녀들이 멈춰선 곳은 총여학생회. 1987년 최루탄을 마시며 거리에 있었던 그녀들이 1988년 처음 총여학생회를 발족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네, 저희 선배 30년 전 선배. 혹시 총여학생 회장? 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한 14명, 15명.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네요. 저희 때. 그때 일대 총여학생회 나올 때는 남아구들이 그러면 총 남학생회도 있어야 되네 막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저희 지금도 나오는 소리가. 지금도 나온다고 그 소리가. 지금도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사실 사실 남성 대표자들 위주로 남성 중심의 운동들이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서울에 총여학생회 존주하는 곳도 별로 없고. 몇 개 준대요? 지금 사실 다른 학교들에도 다 이제 제도적으로는 마련이 되어 있긴 한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연세대학교랑 동국대학교 정도로 알고 있고요. 1987년의 기억을 쫓아다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서 가장 아픈 기억을 가진 분들을 만났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 딸들을 잃고 눈물 마를 날이 없다는 민주 열사들의 유가족들인데요. 먼저 간 자식들의 뜻을 이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동희예요. 우동희. 예. 전 장은하입니다. 장은하. 그래서 항시 열심히 해라. 가슴에 묻은 아들이 유난히 눈에 밟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밥 먹고 산다. 밥 숟가락 반, 눈물 반. 그 제목 1987만 나오면 그런다 내가 요새. 그래서 나는 못 살겠어. 그래서 좀 안 보려고 해도 어쩌다가 이렇게 한번 보면 또 있고 또 어디 좀 피해 갖고 요리 오면 또 나와 있고 아이고 나 못 살겠다 그래. 오늘 아침에도
그것만 그 제목만 봐도 눈물 반 밥 반 군단 말이다. 그러니 어떻게 살겠냐 내. 그래서 죽겠다. 어디가 있느냐 지금. 봐야지. 그죠. 그렇지만 20대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니 마냥 싫지만은 않다고 했습니다. 인혁당 사건부터 1970년 노동운동을 하다 분신하신 전태일 열사, 박종철, 이한열 열사 외에도 1997년 한총련까지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하다 희생된 100여 명의 민주 열사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데모해도 내 자식은 데모 안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랬잖아요. 부모는 다 그렇죠. 아침마다 해도 뒤에서 서라겠죠. 연세대 정문이 막 저기 푹하게 요 텔레비 나와요. 광주에서 보면은 그러면 전화로 학교 정문에 또 체류탄이 또 막 오고 푹하게 막 또 쏜 것도 보이고 막 그래요. 아침으로 보면은 그만 하나 그냥 뭐 못 오게 한다고 안 할 거예요. 남자가 안 오면 못 쓰고 뒤에서 해. 뒤에서 전화로 이제 몇 번 하니까 얘가 성질을 낸 거예요. 아따 엄마 그 저 아들을 믿으란 거예요. 그래 겁이 나갖고 아이고 그 아들 믿어야지. 그러면 내 아들 엄마가 믿지. 그러고 며칠 안 있다 저러고 내버렸네.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언니 나 저기 저 노조 위원장이 됐대. 아주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서 그냥 그 위원장이 되다는 거나 된 거 뭐냐 그러고 그렇게 기분이 좋게 그냥 전화를 했더라고. 그래서 근데 뭐 이 엄마는 노조 위원장이 뭔가도 모르죠. 뭐 그런 걸 모르니까 들어보도 못하고 보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랬더니만은 거기서 뭐 분신하고서 죽어버렸지. 우리 윤기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 가서 얼굴도 못 봤어. 얼굴도 못 보고 다 장례식을 21일 만에 하는데 입간해놓고 여기만 조금 보여주더라고. 다 너무 많이 그냥 타서 그렇게 해서 얼굴도 그냥 제대로 못 보고 내가 기절을 한 바람에. 놀라운 것은 1987년 이후에도 수많은 열사들의 분신, 투신, 의문사가 이어졌다는 것인데요. 그분들의 희생으로 얻은 민주주의에 대한 고마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87년에 있었던 학생들이 80년 광주의 일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되새기고 아파하고 얘기하듯이 결국에는 이 사회를 누구도 대신 바꿔주지 않는다. 이제 그런 류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머릿수가 많아야 우리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거다. 더 나아졌을까? 민주화 그때 그분들이 일으킨 그 민주화가 더 나아졌을까? 근데 아직도 이렇게 아닌 곳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이 제일 밑바닥에서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을 할 때 먹고 사는 게 넉넉하면 이 나이에 70 가까이 돼가지고 일을 하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또 소외되지 않고 서로가 모두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고 앞으로도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도 해방된 나라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얼마나 한이 맺혀 있겠습니까? 시신을 못 모셔왔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묘지다. 이렇게 해서 누가 우리 한이 데려갔냐? 하늘이 많은 놈의 자식을 누가 데려갔냐? 누가 우리 한이를 데려갔냐? 우리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디 갔냐? 내 자식 죽일 놈 어디 갔냐? 어디 갔냐? 대답 좀 해봐라. 우리 한이 살 건디 살아날 건디 차라리 꿈속이나